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벌써 6주차 강의가 되죠. 그쵸? 오늘 6번째 강의는 여러분들께 사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피임과 성윤리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임과 성윤리. 우리가 앞에서 이미 임신과 출산이라든가 보조생식 그리고 인공임신 중절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바로 원치 않는 임신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성관계 전에 피임을 해야 될 이제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피임. 피임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임. 영어로는 contracept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피임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성관계를 거쳐 임신이 되는 것을 일정한 수단을 사용해서 그래서 막는 행위. 예, 이것을 갖다 이제 피임이라고 하고요. 특히 임신 가능 기간을 피하거나 기구 또는 약품,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막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피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었지만은 원치 않는 임신을 갖다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피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자녀를 둔 사람들인 경우에도 피임을 한다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기혼자가 피임을 하는 이유는 제일 처음으로 꼽는 것이 이제 가족 계획상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기 위해서, 예, 가족 계획 차원에서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한다고 하는 그런 대답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워낙 우리 그 교육비, 사교육이라든가 또 양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는 양육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제 피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부 중심의 생활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부부가 중심이 된 그런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가 사회생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그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을 하고도, 예,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임신이 굉장히 이제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예,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피임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자, 그렇다면 피임이 진짜 왜 필요한지. 요거는 이제 기혼자의 경우이긴 하지만 특히 어린 학생들의 신분으로서 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영상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약 2시간 뒤 13살 김모양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울자 김양은 아이를 낳은 것을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흉기로 아이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당시 집에는 김양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TV를 보느라 딸의 출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김양은 집에 있던 빈 상자에 아이의 시체를 담아 이렇게 베란다에서 화단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화단에서 아이의 시체를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확인한 뒤 학교에서 돌아오는 김양을 붙잡았습니다. 부모와 학교는 물론 김양조차도 출산 전까지는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이가 어린 여성이기 때문에 임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애는 어떻게까지 배가 아프면 그냥 자기 사이에서 배가 아프면 내리치겠지. 김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8살 이모군과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형사 미성년자인 김양은 가정부호 사건으로 송치하고 이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 네. 너무 임신이라든가 출산에 대해서 무지했었던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임신이 진행이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는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인식하지 못했었던 그런 사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왕왕 이렇게 매스컴에 등장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인식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성관계 연령이 어느 정도 처음 성관계를 갖다 경험하는 그런 연령이 어느 정도 내려갔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한 조사에 의하면요, 2018년에 바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소년 건강 행태를 갖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요게 중학생이 성관계 경험이 2.6%, 고등학생이 8.5%. 두 개 다 더하면 거의 한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관계 시작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느냐? 13.6세. 13.6세면 중학생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제 성과 관련된 그런 매스컴의 영향도 있을 테고요. 특히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뭐 그 정보 중에는 올바른 정보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달이 되다 보니까는 성관계 연령이 시작 연령이 13.6세. 아마 지금은 더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관계 연령이 이제 내려가고 또 물론 학교 교육을 갖다 통해 가지고 성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의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교육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점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성관계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피임하는 그런 피임 실천율은 60%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반 가까이가 피임을 안 하고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론 뭐 연인이라는 그런 관계도 있을 테고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요즘 연애를 하고 또 사랑하는 관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춘기 시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는 바로 이러한 이제 피임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관계를 갖다 하다 보니까 조금 전과 같은 그런 불행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요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10대 청소년 중 절반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윤 삼성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연구팀은 청소년 건강 행태에 대해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5.3%였고 이들의 성관계 시작 연령은 평균 13세였습니다. 하지만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피임 실천율은 2015년 48.7%로 2013년 39%에서 큰 폭으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 이것도 조사를 했더니 1순위가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그런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가 피임 도구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겠죠. 피임 도구가 있었다면 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피임 도구를 준비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처음 관계를 갖다 하는 것이 13.6세라고 하는데 그 신분이면 중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중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피임과 관련된 그런 기구들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료기구가 아니거든요. 피임과 관련된 이런 물품들은 의료기구가 아니에요. 자유롭게 슈퍼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청소년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또 구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하는 측이나 구입하는 측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피임 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이 피임을 원하지 않았어. 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피임에 대한 이제 그런 방법을. 그리고 연간 성교육 경험률이 거의 8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피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점들인 것이죠. 자,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덜커덕 임신이 됐어. 이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임신이 됐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것처럼 소위 임신 테스트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쉽게 본인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덜커덕 임신을 하면 여학생들 어떤 반응일까요? 이렇답니다. 여학생들의 반응.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메모를 한 거 중에 몇 가지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쭉 열거를 한 거 보면은 내 인생 최고의 실수다. 콘돔 끼라고 할 걸 후회된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남친이 완전히 미울 것 같다. 성관계를 이 나이에 너무 빨리 한 걸 후회한다. 그리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의해서 절망, 충격, 당황, 무서움, 좌절, 뭐 진짜 죽고 싶은 생각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남친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유산을 시켜야 되나? 이거 자살해야 되나 내가? 나와서 부모님께 알려야 되겠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겠죠. 그쵸? 물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본 적이 있겠지만 고딩 엄빠? 그쵸?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요즘 이제 방송에서도 등장을 하고, 뭐 학생으로서 아이 가진 것이 사실 욕먹을 일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불투명한 그런 요소는 있지만은 그 욕먹을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당사자인 여학생들의 반응은 이런데 남학생들은 어떨까? 남학생들의 반응은 이렇답니다. 안 가네요? 남학생들의 반응은 남학생들의 반응은 회피를 하고자 하는 게 제일 처음 나오는 일성이에요. 도망가자, 젠장. 뭔 소리냐, 무슨 임신을 내, 거짓말 하지 마라.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자신의 존재를 없앤다? 또는 임신을 한 건 내가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 내지는 우리 헤어지자, 군대를 가버린다라든가, 부모님께 맞아주겠다, 할 수 없지 뭐, 애랑 살아야지. 그나마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래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쵸? 같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갈등, 지워야 해? 책임져야 해? 이런 X됐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차원에서는 서로에게 바라는 것들이 지금 여학생들의 경우는 학생들의 신분으로서 사실은 낳아서 키우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 중절을 하는데 비용이라도 뭔가 같이 분담을 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을 지라고 할 거야. 날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옆에 있어줘 라고 하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생각이라든가, 남친이 모른 척 하지 않았으면 또 이 일을 갖다가 빨리 지우고 관계를 갖다 끝내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맨 밑에처럼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된 거 책임을 함께 해줬으면 이라고 하는 공동의 책임, 그리고 본인의 책임의식을 갖다 이렇게 갖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학생들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임신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낙태시켜라. 고아원에 보내자. 날 붙잡지 말아라. 애는 너 혼자 키우고 날 찾지 말아라. 이러한 무책임한 그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 중에는 우리 같이 애 키워야 하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나도 책임을 질 테니까 너도 도망가지 말아라. 라든가 이러한 그런 생각을 갖다 갖는 책임의식을 갖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한 이후에는 어떤 선택을 갖다 해야 되겠어요?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잘 기르거나 또는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거나 그쵸? 또는 이제 낳은 후에 이제 입양이라든가 본인이 뭐 스스로 키운다라든가 또는 임신 중절을 갖다 한다라든가 그런데 어쨌든 임신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은 이거예요. 임신이 확인되면 아이 아빠에게 반드시 알려서 함께 책임지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신 중절이 되든 또는 진짜 뭐 요즘 TV에서 방영되는 것처럼 고딩 엄빠, 고딩 엄빠만 나오지 않죠, 이제 중딩 엄빠도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을 갖다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대처가 없다면 결국은 아까와 같은 극단적인 그런 이제 상황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인데요. 자신이 몰래 낳은 아기를 목졸라 살해한 채 남자친구에게 맡겨 하천에 유기한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오늘 영아 살해의 사체 유기 혐의로 18살 고교생 A양과 20살 대학생인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겨온 A양은 어제 새벽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 몰래 딸을 낳은 뒤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에 A양은 아기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인근 하천에서 시신을 불태우려다가 실패하자 그대로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임신 중절 기간도 놓치고 그러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그런 이제 사회적인 그런 대책을 갖다 세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또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살해해 버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를 버리는 끔찍한 일, 이번 달에만 벌써 4번째입니다. 대책은 없는 건지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박모양이 아이를 낳은 곳은 집 화장실이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최모양 역시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미혼이다 보니 병원도 가지 못한 겁니다. 너무 두려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너무 무서웠다. 우리나라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성경원 비율은 전체의 5%가량. 하지만 이들 5%의 경우 평균 13살도 안 돼 성경험이 시작됐습니다. 신체 발달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청소년들의 성경험 연령은 점차 어려지지만 여전히 피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합니다. 통장이 뭔지만 알려주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 알려주고. 급할 경우 사용하는 사후 피임약이 있지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해 실제 사용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후 피임약을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의료계와 종교계가 반대하면서 몇 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습득이 쉽게 되는 그런 시기부터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실질적인 성교육, 피임교육을 미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는 순결교육보다는 피임교육이나 최소한 임신을 막는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한 지 오래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임신을 갖다가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어떤 방법을 갖다 찾지 못한다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각도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가 있지 못한 아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대책을 갖다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임신을 위해서 성관계 전에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성관계 전에는 어떠한 것들을 갖다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진정 성관계를 원하는가? 성관계를 할 정도로 상대방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상대방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인지, 정확한 피임 방법이라든가 성지식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계 전이라도 꼭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피임은 그렇다면 누가 할 것인지, 피임 도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상대와 성관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없는지, 또 성관계로 인한 그런 결과, 뭐 조금 전에 이제 임신으로 인한 그런 결과도 아주 굉장히 그 충격적인 결과도 있긴 하지만 정신적인, 신체적인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자세가 돼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원치 않는 임신을 갖다 막기 위해서 이제 피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피임, 컨트라셉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어로는 피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이제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가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임신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배란이 된 난자, 그리고 이 난자와 수정을 갖다 이루기 위한 정자, 그렇죠?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왜 안 되지? 잘. 네. 임신의 조건은 첫 번째, 난자와 만나기 위한 정자가 있어야 될 테고요. 두 번째, 여성으로부터 배출이 되는 난자가 있어야 될 테고, 얘네들이 세 번째 수정이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수정된 수정란이 결국은 어디 가서 자궁벽에 착상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부분, 어디가 되든, 정자가 되든, 난자가 되든, 또는 수정이 되든, 또는 착상이 되든, 이것을 막음으로써 1차적으로 임신을 갖다 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피임을 갖다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정자와 관련된 피임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시적인 차단 방법으로 남성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콘돔이에요. 가장 간편하면서도 보편적이고 값이 싸고 또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자, 콘돔의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콘돔을 뒤집어서 비틀고 공기를 뺀 다음에 비튼 쪽이 음경에 닿도록 하고, 그리고 씌우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죠. 이것이 이제 콘돔의 사용법이고요. 정자를 막아라? 이게 남성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자와 관련해서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정자를 막기 위해서. 뭐냐면은 페미돔이라고 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여성의 질에다가 이 콘돔 대신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보편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 페미돔의 사용법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반대로 여성의 질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자, 정자를 갖다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또 여성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이러한 방법들도 있어요. 피임 스펀지 또는 피임 경막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어디에 이제 장착이 되냐면 제일 안쪽에 깊숙하게 자궁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런 쪽에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펀지를 갖다가 스펀지 형태로 돼 있어서 정자가 투과하지 못하도록, 질 안쪽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또는 이제 경막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유형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걸로 이러한 유형도 있습니다. 살정제라고 하는 것은 정자의 활동을 갖다가 아예 이제 억제하거나 정자가 질 안에서 죽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 크림, 좌약 등의 형태로 이제 나온 거고요. 성관계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전에 질 안쪽에다 삽입을 해 놓으면은 1시간 정도
약효를 갖다 발휘해서 그래서 정자들이 살지 못하고 죽으니까는 임신을 갖다 이제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요거는 단독 사용 시에는 효과가 적고 경우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반응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자와 관련된 남성의 피임 방법 중에서 이제 일시적인 방법, 여성이 되든 남성이 되든 일시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영구적인 방법도 있어요. 예.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죠. 정자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소위 이야기하는 정관 수술이에요. 예. 이거 널리 보급이 됐고 피임 효과가 매우 큽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던 것처럼 기혼자들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갖다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든가 가족 계획에 의해서 할 경우가 바로 이렇게 정관수술이라고 하는 거죠. 정관수술은 조금 더 정확한 의학적인 표현으로는 정관결찰술이라고 해요. 결찰이라고 하는 건 묶는다는 거예요. 예. 고안으로부터 생성이 된 정자를 갖다가 예. 정자 보관소에 옮기는 그 중간을 갖다가 아예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묶어요. 아예 묶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면 되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끊어버리면 혹시라도 있을 복원할 경우에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예 끊어버리면 복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으면 혹시 상황이 환경이 변화돼서 그래서 다시 이제 원상 회복을 갖다 할 경우에는 다시 풀어서 그래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정자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영구적인 그런 차단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정자와 관련된 부분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난자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하면 차단을 하고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시적인 차단으로 여성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죠. 가장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배란을 막아라. 경고 피임약을 갖다 복용하는 거예요. 입으로 피임약을 복용하는 건데 피임약은 이 배란과 관련된 호르몬을 갖다가 조절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시에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하고 자궁 내막의 변화를 갖다 통해서 혹시라도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착상을 방해하거나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3주 동안은 계속 먹습니다. 약을 매일 하루에 한 알씩. 그리고 3주 먹은 다음에는 한 주를 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1일 동안은 복용을 하고 7일은 쉬고. 근데 요 피임약의 이제 경구 피임약의 단점이 뭐냐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자꾸 구역질이 나거나 구토가 있거나 또 비정상 출혈이 있거나 체중의 불균형이 있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초기에는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호르몬 변화를 인위적으로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그런 이제 습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피임약을 갖다 이제 복용하는 데 있어서 잠깐만요. 주의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리 첫 번째 날부터 하루에 한 알씩 먹게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알씩 꼭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 안 먹어. 그러면 다시 이제 호르몬이 생성이 되면서 그 배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갖다 망각하거나 마음대로 복용할 그런 경우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앱도 이제 요즘은 나왔어요. 스마트폰에. 그래서 알람을 갖다 두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그리고 복용하는 데 있어서는 간 질환이라든가 내분비 질환, 임신 중, 유방암, 자궁암, 심장, 알레르기 질환자 이런 사람들은 이 피임약은 가능하면 호르몬을 조절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피임약을 갖다 복용할 때
주의할 점, 저보다는 조금 더 전문가이신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시죠. 피임약 복용을 맞게 한다면 적어도 97% 이상의 높은 피임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고 굉장히 이제 안전하고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쉽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보통 월경 시작하는 첫날, 늦어도 둘째 날 정도 시작을 해서 21, 그러니까 21일을 복용을 하고 일주일의 휴약 기간을 갖게끔 됩니다. 그래서 달력에 뭐 30일인 날이 있고 30일인 날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3주를 복용을 하고 일주를 쉬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중에 생리가 안 끝나서 7일을 쉬었는데 그 뒤에 계속 안 먹고 있나요? 라는 질문도 하는데요. 이거는 호르몬의 농도를 내가 갖고 있는 레벨과 더불어서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7일의 휴약기간이 끝나도 아직 월경을 조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 약을 바로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경구 피임약은 먹으면서부터 체내 흡수가 되면서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용 중에 관계를 가지신 것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르몬 농도가 충분히 변화가 있은 후에 보다 효과적인 피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7일, 그러니까 5월 1일 날 피임약을 먹기 시작을 했다면 적어도 5월 8일 이후에 관계를 갖는 게 보다 안정적일 것 같고요. 만약 그 전에 관계를 가졌다면 중간에 사후 피임약 복용에 관해서 조금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피임약 먹는 원칙 중에 하나가 같은 시간에 복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4시간이 지나면 약물이 효과가 떨어지고 농도가 체내에서 배설되고 일정 농도가 없기 때문에 피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일주일, 늦어도 4주가 지나면 원래 자기 호르몬 레벨 농도를 유지를 하면서 가능력이 다 복원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임약은 실생활에 있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내가 뭐 나이가 어린데 성관계가 있어서 피임약이 아니고도 어떤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기타 다른 치료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도 없고 목적과 그다음에 나한테 맞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개념이 좀 필요하고 일단은 낙태라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그런 건강상의 피해 이것은 피임약의 어떤 부작용을 더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피임약을 복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콘돔도 실패율이 통계상 10% 이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피임을 한 줄 알았는데 안 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의 책임이 아니고 피임이라는 거는 어떤 건강한 인생 설계상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의 측면에서도 두 사람이 항상 동시에 준비를 하고 책임을 느끼고 자기 건강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임약의 복용 방법 또 그리고 주의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복합 경구 피임약이라고 하는 그런 약들은 최근에는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높아졌냐면요. 이렇게 복합 경구 피임약이 배란을 억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난관의 유동성을 갖다가 저하시켜서 혹시 배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움직임을 갖다 떨어뜨리고 또는 이 정자들이 이 난관까지 나팔관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궁경관 입구에 점액을 갖다가 높여서 그래서 점액질의 농도를 갖다 높여가지고 투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 또 그리고 설사 수정이 어떻게 해가지고 됐다고 하더라도 착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까지 지금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약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그 전문가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 경구 피임약 복용하는 피임약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피임만을 위해서 그래서 복용하지 않아요. 최근에는 이 피임약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이 호르몬을 갖다가
이제 밸런스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 농도를 갖다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점들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는 단순하게 피임 그리고 월경 가다를 갖다가 이제 방지한다라든가 자궁의 임신을 갖다 감소를 시킨다라든가 또는 자궁 내막암을 갖다 예방한다라든가 또 난소암을 예방한다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점들을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기에 더해서 이게 호르몬 조절을 갖다 이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드름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도 피임약을 먹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대장암 또는 자궁근종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감소시킬 수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자궁 내막증을 치료, 갱년기 증세를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특히 여성들인 경우에 생리와 관련해서 원활하지 못하거나 또 호르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몸의 변화는 피임약을 복용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이제 그 효과를 갖다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료계에서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시간이 꽤 돼서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